이거라도 가져가라. 미안하다 아가야. 혹독한 겨울밤 빈손으로 쫓겨나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던진 낡은 털모자 하나. 모멸감에 떨며 쓴 그 모자 속에서 차가운 땅 문서와 뜨거운 눈물이 만났습니다. 이 첩첩산중 맹지가 보물단지라고요? 버려진 땅에서 캐낸 기적 같은 희망,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시아버지의 치밀한 큰 그림. 탐욕의 눈먼 자들을 향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시공간을 초월한 공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법원 건물을 휘감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운 날이었어요. 서울 가정법원의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파리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강민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서류 정리 깔끔하게 끝난 거 맞지? 질척거리지 말고 이제 남남으로 살자고. 강민호가 옆에 세워둔 고급 승용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젊은 여자가 창문을 내리며 강민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기야, 고생했어. 얼른 타. 내가 예약해둔 식당 늦겠다. 강민호가 여자를 보며 해벌쭉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이 지긋지긋한 법원 냄새 좀 털어버리게. 강민호는 이서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서연이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부릉소리와 함께 차가 멀어지자 이서연은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약지 손가락에는 하얗게 반지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5년. 내 5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이서연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택시를 잡았습니다. 짐이라도 챙겨 나오려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택시가 성북동 주택가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 2개를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에이 퇴, 재수옴 붙은 년,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져.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봉투가 터지며 이서연의 옷가지들이 길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이서연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박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옷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리시면 어떡해요? 박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삿대질을 해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니야. 너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야. 남이라고. 내 집에서 먼지 한 톨도 가져갈 생각 말고 이 쓰레기나 주워서 꺼져. 골목을 지나던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바닥에 흩어진 옷들을 주워 담으며 이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갈 거예요. 간다고요. 박 여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대문 빗장을 요란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이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대문 옆 쪽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앙상하게 마른 손 하나가 쑥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김노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이 주위를 살피더니 자신이 평소 쓰고 다니던 낡은 회색 털모자 하나를 이서연의 발치로 툭 던졌습니다. 아버님? 이서연이 놀라 부르기도 전에 쪽문은 다시 쾅 하고 닫혔습니다. 안에서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
거기서 뭐해? 얼른 안 들어오고. 이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털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시집살이 5년 동안 기센 박여사 등살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가는 며느리에게 줄 게 없어 저런 낡은 모자라도 던져준 그 마음이 짠해 이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서연은 옷가지가 담긴 봉투와 털모자를 챙겨 들고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1시간 뒤 이서연은 서울역 광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이서연이 입김을 호호 불며 중얼거렸습니다. 추워. 너무 춥다. 가방 속에 넣어둔 김노인의 털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날 것 같아 망설였지만 살을 애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털모자를 머리에 푹 눌렀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자마자 정수리 쪽에서 뭔가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짓눌려 왔습니다. 아야,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딱딱해? 이서연은 화들짝 놀라 모자를 벗었습니다. 모자 안감을 손으로 만져보니 두툼한 종이 뭉치 같은 것이 잡혔습니다. 자세히 보니 안감이 서툰 바느질로 꿰매져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실밥을 푹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서연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부동산 권리증이라고 적힌 땅 문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김노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 아들이 못난 놈이라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거라도 가져가라. 내 며느리 서연이에게 주는 마지막 위자료다. 절대 내 시어머니랑 남편한테는 뺏기지 말아라. 내 인감이랑 서류 다 넣어뒀으니 내 앞으로 돌려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서연의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그동안 무심한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가, 치매기가 있다고 구박받던 시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마다 며느리를 위해 이것을 준비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서연은 털모자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눈물을 닦은 이서연이 땅 문서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정성군,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첩첩산 중의 주소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봐도 허허벌판인 산 그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서연에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자. 어디든 여기보다는 낫겠지. 아버님이 주신 기회야.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이서연은 주머니를 뒤져 남은 현금을 탈탈 털었습니다. 강원도행 심야우 등 버스표 한 장을 겨우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피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강원도 정선행, 편도 맞으시죠? 네. 편도로 주세요. 제일 빠른 걸로요. 표를 받아든 이서연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어두운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이서연은 품 안의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민호, 박여사, 당신들이 버린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새벽녘 버스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공기와 차가운 새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서연이 짐가방을 들고 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터미널 앞 허름한 부동산 유리문에는 임야 금매, 전원주택지 같은 빛바랜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전단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 건너편 어둠 속에 세워진 검은 세단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이서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귀에 휴대전화를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 형님.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 맞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 같은 걸 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물건 확인하고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서연이 소중하게 꼭 쥐고 있는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의 등 뒤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터미널에 찬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터미널 근처 허름한 여인숙에서 나온 이서연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푸석했습니다. 이서연은 패딩 점퍼 깃을 여미며 인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준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른 아침이라 문을 연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이서연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제 터미널 건너편에서 이서연을 주시하던 검은 세단이 스르르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가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모님. 혹시 등기 문제로 오셨습니까? 이서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남자가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미래개발 컨설팅 대표 장철수라는 이름이 금박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지역 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장철수라고 합니다. 사모님이 들고 계신 그 봉투, 정성군 임야 서류 아닙니까? 제가 그 땅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이서연은 가방을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땅 같은 거 몰라요. 장 씨가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에이, 사모님. 서울에서 오신 거 다 압니다. 그 땅 맹지라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나가는 골칫덩이잖아요. 제가 시세의 2배, 아니 현금으로 바로 쳐서 사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찾을 필요도 없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요. 시세의 2배 현금이라는 말에 이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장 잘 곳도 마땅치 않은 처지에 그 돈이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장 씨는 이서연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도 추운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따뜻한 찻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하시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돈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장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터미널 뒷골목에 있는 고급 찻집은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장 씨는 구석진 테이블로 이서연을 안내하고는 넉살 좋게 쌍화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인근 지역 개발 조감도를 꺼내 쫙 펼쳐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모님 땅이 딱 그 길목에 있거든요. 사실 알박기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원만하게 합의해서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계약서입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지금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장 씨가 내민 계약서와 두툼한 현금 봉투를 보자 이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찜질방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작은 방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장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계세요. 장 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장 씨의 태블릿 PC 화면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뜬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이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신 박 회장 강민호 모. 김노인 며느리 찾았나? 서류만 뺐고 땅은 매립지로 용도 변경해. 쓰레기 매립지 만들 거니까 절대 눈치 못 채게 하고. 그년한테 줄 돈은 없다. 알아서 처리해. 이서연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박 여사가 벌써 사람을 풀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땅을 쓰레기 매립지로 만든다니 치가 떨렸습니다.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장 씨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결정하셨습니까? 이서연은 황급히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요. 화장실 좀. 장 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서연을 훑어보았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금방 다녀오시죠. 이서연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화장실 쪽으로 가는 신용을 하다가 장 씨가 자리에 앉는 순간 찻집 뒷문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연잡아, 눈치챘어. 장 씨의 고함과 함께 찻집 구석에 앉아있던 덩치 큰 남자 2명이 벌떡 일어나 이서연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장터 길바닥에는 얼음이 얼어 미끄러웠습니다. 이서연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도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거기 안 서? 잡히면 가만 안 둬.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생선 좌판 뒤로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신호 대기 중인 낡은 1톤 트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럭 짐칸 옆면에는 평창 고랭지 배추 마이너스 정선 산지 직송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선, 땅 문서에 적혀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거다. 저걸 타야 해. 이서연은 트럭이 출발하려는 찰나 짐칸 덮개를 들추고 몸을 날려 배추 더미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하자마자 덩치들이 골목에서 튀어나왔지만 이미 트럭은 속도를 내며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은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배추 시래기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짐칸에서 이서연은 덜덜 떨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트럭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땅 문서에 적힌 주소지 근처였습니다. 트럭이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순간 이서연은 짐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눈밭 위로 뒹굴며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지도를 보니 목적지까지는 산길로 4km가 더 남았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갈 수 있어. 가야 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서연은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뺨을 베일 듯이 때렸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발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산속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이서연의 속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었습니다.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체력이 바닥난 이서연은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얼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이서연의 손이 품속에 넣어둔 털모자에 닿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이서연은 털모자를 꺼내 머리에 푹 눌러쓰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오두막 앞마당에 다다른 이서연은 결국 정신을 잃고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끽. 낡은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누군가 램프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림자는 쓰러진 이서연을 툭툭 건드려 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거참 멧돼지 잡으려고 덫을 놨더니 웬 사람이 걸렸어? 그림자는 거친 손길로 이서연의 발목을 잡아질질 끌고 오두막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눈밭 위에는 이서연이 끌려간 긴 자국과 함께 그녀의 머리에서 벗겨진 낡은 털모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마른 장작이 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흙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이서연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을음이 잔뜩 낀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린 정체 모를 약초 꾸러미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벌컥. 거칠게 방문이 열리더니 쭈글쭈글한 얼굴에 험상궂은 인상을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누워있는 이서연을 보더니 다짜고짜 물바가지에 든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으악, 차가워. 이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세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혀를 차며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살아났으면 밥값을 하던가 아니면 당장 꺼져. 어디남의 집구석에 송장처럼 누워있어 재수없게. 이서연은 덜덜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것 같긴 한데 말하는 본새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서연이 젖은 머리를 털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며칠만이라도 좀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방바닥을 탕탕 내리쳤습니다. 여기가 무슨 자선사업소야? 나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 누굴 들여.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이 빗자루로 확 쓸어버릴 테니까. 할머니가 정말로 때릴 기세로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이서연이 뒷걸음질 치다 방구석에 놓인 자신의 짐꾸러미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품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낡은 털모자가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빗자루를 치켜들던 할머니의 동작이 딱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털모자에 꽂혔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털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모자 안쪽에 쑤 놓인 K. S라는 이니셜을 확인한 할머니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운 눈으로 이서연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너 이 모자 어디서 났어? 훔친 거야? 이서연이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시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 나올 때 주신 유품 같은 거라고요. 시아버님? 그 영감탱이가 며느리란 말이지. 할머니는 털모자를 한참이나 만지작거리더니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를 구석에 던져버리고 돌아앉았습니다. 밥은 부엌에 있다. 처먹고 설거지나 해놔. 밥값은 해야 재워줄 거 아니냐. 이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부터 이서연의 혹독한 더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 일명 도깨비골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욕쟁이 할매로 통하는 약초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닭도 울기 전인 캄캄한 새벽에 욕쟁이 할매가 방문을 발로 뻥 찼습니다. 일어나. 해 중천에 떴는데 언제까지 자빠져 잘 거야. 이서연은 눈도 못 뜬 채로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할매는 이서연의 몸집보다 더 큰 망태기와 녹슨 곡괭이를 던져주었습니다. 오늘 저 산 넘어서 칡뿌리 10개 캐오기 전에는 밥숟가락 들 생각도 마라. 네, 저 산을요? 이 눈길에요? 잔말 말고 튀어가. 그따위 정신머리로 무슨 복수를 한다고 설쳐? 할매는 이서연의 사정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호통을 쳤습니다. 이서연은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언 땅을 곡괭이로 파내려니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도시에서 곱게만 자란 손은 금세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곡괭이질을 할 때마다 박여사와 강민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들 앞에 보란듯이 나타날 거야. 이서연은 낮에는 할매를 따라 산을 타고 틈틈이 읍내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준 서류를 들고 법무사를 찾아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첩첩산중의 땅은 법적으로 온전한 이서연의 것이 되었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받아든 날 이서연은 땅 문서를 비닐에 꽁꽁 싸서 털모자 깊숙이 숨겼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매가 평소와는 다르게 비장한 표정으로 이서연을 불렀습니다. 따라와라. 보여줄 게 있다. 할매는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가 아닌 짐승이나 다닐 법한 험한 바위 절벽 쪽으로 이서연을 데려갔습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서연이 공포에 질려 다리를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 거긴 길이 없잖아요. 위험해요. 시끄러워. 죽기 살기로 따라와. 네가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되려면 여길 봐야 해. 할매는 다람쥐처럼 날렵하게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서연도 눈을 질끈 감고 덩굴을 잡으며 할매의 뒤를 따랐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겨우 절벽 아래 틈새에 도착한 이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절벽 사이로 움푹 파인 분지에는 보랏빛 기운이 감도는 거대한 식물 군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그곳만큼은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할매가 흙 묻은 손으로 굵은 뿌리 하나를 캐서 이서연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크기에 껍질을 까자마자 진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먹어봐라. 이게 바로 전설의 자색 더덕이다.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지친 몸에 기운이 확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매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시아비 김노인이랑 내가 젊었을 때 발견한 곳이다. 그 양반이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 집 나올 때마다 여기 와서 이걸 가꿨어. 언젠가 제대로 된 주인 만나면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너였나 보다.
이서연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단순히 땅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피땀이 어린 보물을 며느리에게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할매가 이서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종자야. 이걸로 밭을 읽어봐. 내가 죽기 전에 비법은 다 알려줄 테니까. 할머니, 질질 짜지 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너 이거 실패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할매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털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보랏빛 더덕밭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잘해볼게요. 아버님이랑 할머니 실망 안 시키게 이 땅에서 꼭 성공할게요. 산바람이 불어와 이서연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땅의 주인의 눈빛이 이서연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욕쟁이 할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도끼 품은 년이 무서운 법이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할매가 앞장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품에 안은 자색 더덕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봄을 맞이하리라 다짐하면서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도깨비 꼴에도 연두색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이제 이서연의 얼굴에서 도시 여자의 세련된 화장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몸빼 바지에 헐렁한 셔츠, 그리고 목에 두른 수건이 제법 잘 어울리는 진짜 농사꾼이 되어 있었죠. 이서연이 밭고랑에 쭈그리고 앉아 흙의 온도를 체크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야. 온도가 딱 맞아. 이제 씨앗을 뿌려도 되겠어. 옆에서 지켜보던 욕쟁이 할매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책으로 농사 짓냐? 흙냄새를 맡아봐야지. 기계 쪼가리가 뭘 안다고 들여다보고 있어. 이서연이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할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요즘 최신 농사법이에요. 할머니 감이랑 이 데이터를 합치면 무조건 성공이라니까요. 시끄러워. 감은 무슨 홍시감이냐? 잔말 말고 물이나 길어와. 할매는 퉁명스럽게 소리쳤지만 밤새 불을 켜놓고 농사책을 파고드는 서연을 보며 내심 기특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읍내 도서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토양학 논문을 독학했고 할매가 전수해준 자색 더덕의 발화비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할매의 투박한 경험과 이서연의 꼼꼼한 분석이 만나자 척박했던 땅은 생명력 넘치는 옥토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흑 같은 산골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르릉 쾅. 자다가 깬 이서연이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흙탕물이 밭 쪽으로 콸콸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더덕. 이서연은 우비를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애써 심어놓은 어린 모종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삽을 들고 미친 듯이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져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습니다. 안 돼. 제발. 가지마. 이거 휩쓸려가면 다 끝이야. 이서연이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손으로 흙을 퍼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잃으면 정말로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욕쟁이 할매였습니다. 비키라. 삽질을 그렇게 해서 물길이 잡히겠냐? 할매가 이서연을 엉덩이로 툭 밀어내더니 능숙한 솜씨로 흙을 파내 물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이 놀란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들어가 계세요. 관절도 안 좋으시잖아요. 시끄러워. 이 밭이 어떤 밭인데 내 시합이 피랑 땀이 섞인 땅이야. 빗물 따위에 내줄 것 같아? 할매의 고함에 이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말없이 삽질을 이어갔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잦아들었고 물길이 잡혀 밭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두 사람은 밭두렁에 나란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할매가 젖은 수건으로 이서연의 얼굴을 닦아주며 툭 내뱉었습니다. 독한 년, 제법이다. 이서연이 피식 웃으며 할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할머니 닮아서 그래요. 가을이 깊어가자 도깨비골은 온통 신비로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할매가 숨겨두었던 자연산 군락지에서 채취한 최상급 더덕과 이서연이 피땀 흘려 키워낸 재배 더덕이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수확한 더덕을 크기와 향에 따라 꼼꼼하게 분류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자연산은 향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건 한정판으로 아주 비싸게 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키운 건 고급형으로 백화점에 납품할 거고요. 백화점? 서울 그 콧대 높은 놈들이 총구석 물건을 받아주겠냐? 할매의 걱정에도 이서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서연은 시아버지가 준 털모자에서 영감을 받아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샘플을 챙겨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백화점 식품 구매 담당자의 사무실. 담당자가 이서연이 내민 제안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백화점 입점 기준 까다로운 거 아시죠? 출처도 불분명한 개인 농장 물건은 취급 안 합니다. 돌아가세요. 냉랭한 반응에도 이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보자기에 쌓인 자연산 자색 더덕 하나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담당자님, 딱 한 번만 맛보세요. 맛보고도 아니다 싶으면 두말 없이 나가겠습니다. 거참 끈질기시네. 냄새나니까 얼른 치우. 이서연이 칼로 더덕을 반으로 쩍 갈랐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전체에 짙고 그윽한 더덕 향기가 확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향이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던 담당자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이 향기 뭡니까? 강원도 정선, 사람 발길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서 수십 년을 묵은 자연산 자색 더덕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죠. 담당자가 떨리는 손으로 더덕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알싸한 단맛과 진한 풍미에 담당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이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전량 저희랑 계약하시죠? 가격은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써주세요. 아버지의 유산이라고요.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산 더덕은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되어 고가에 팔려나갔고 이서연이 재배한 더덕 역시 뛰어난 품질로 입소문을 타며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0이 늘어날 때마다
이서연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해냈어. 진짜 해냈다고. 이서연은 수익금으로 마을에 폐교를 매입해 최신식 가공 공장을 세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도시로 떠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적막했던 산골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서연은 성공한 귀농 청년 사업가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준공식이 있던 날 이서연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시아버지 김노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잡초 하나 없이 깔끔하게 벌초된 무덤 앞에 최고급 정종을 따랐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아버님이 주신 땅, 이렇게 옥토로 만들었어요. 저 이제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이서연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이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김노인이 잘했다. 내 며느리하고 칭찬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서연이 산소에서 내려와 사무실로 들어오자 직원이 등기 우편 하나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서울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발신인이 없어요. 발신인이 없어? 이서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무런 편지도 없이 이서연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이서연의 얼굴에 빨간색 펜으로 거칠게 X자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섬찟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서연이 사진을 구겨 쥐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았구나. 올 테면 와봐. 예전의 이서연이 아니니까. 이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성공은 잊고 싶었던 지독한 악연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이서연이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전광판과 서점 가판대에는 이서연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경제 매거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브랜드로 연 매출 100억을 달성한 신화의 주인공 이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여성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TV 토크쇼 화면 속에서 이서연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험한 강원도 산골에서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궈내셨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두 저를 믿어주신 시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분이 남겨주신 낡은 털모자 하나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죠. 화면 속 이서연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을 지켜보는 또 다른 곳의 풍경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눅눅한 지하 단칸방.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박 여사가 먹던 컵라면 용기를 TV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저 천하의 도둑년. 내 돈이야. 저게 다 내 영감 돈이라고. 국물이 TV 화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박 여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박 여사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개주가 갯돈 수억 원을 들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박 여사는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주를 마시던 강민호의 몰골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잣집 딸이라던 내연녀는 알고 보니 전문 꽃뱀이었고 강민호의 전세 보증금까지 싹 털어 해외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강민호가 충혈된 눈으로 TV 속 이서연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연, 네가 감히 우리를 밟고 저렇게 잘 나가? 내 돈을 들고 튀어서? 강민호는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은 컵라면 하나도 아껴 먹는데
전처는 명품 옷을 입고 호사를 누리는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멸시효. 검색 결과를 확인한 강민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울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강민호가 박 여사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가 콧물을 훌쩍이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땡전 한 푼 없는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아직 안 끝났어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래요. 2년. 우리가 이혼한 지 이제 1년 반 됐잖아요. 아직 6개월이나 남았다고요. 박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럼 전현 재산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죠. 아버지가 남긴 땅, 그거 원래 우리 거잖아요. 치매 걸린 아버지 꼬셔서 가로챈 거라고 우기면 돼요. 횡령죄로 고소하고 재산분할 신청하면 전현 재산 반토막은커녕 싹 다 가져올 수 있다고요. 아이고, 내 새끼. 역시 내 아들이야. 당장 가자. 가서 그 도둑년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내 돈 찾아와야지. 지하 단칸방의 두 모자는 마치 악기처럼 낄낄거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아버지의 유산 신제품 런칭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해 이서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서연은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신제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벌써 선주문만 10만 건이 넘었어요. 직원의 보고에 이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오늘 마음껏 즐기세요.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누군가를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키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저기 저 대표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야. 찢어질 듯한 고함과 함께 경호원들이 밀려나고 꾀재재한 차림의 박 여사와 강민호가 연회장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행색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박 여사가 이서연을 발견하자마자 뷔페 테이블로 달려가 음식 접시들을 와장창 엎어버렸습니다. 이 천하의 도둑년아. 시애비 등쳐먹고 도망가서 차린 잔치상이 아주 거하구나. 음식물이 사방으로 튀고 귀부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겉으로는 천사 같은 척하지만 실은 치매 걸린 제 남편을 속여서 전 재산을 빼돌린 꽃뱀입니다. 우리가 오죽 억울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특종 냄새를 맡고 박 여사와 강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민호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비통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정신이 온전치 못한 틈을 타서 저 여자가 유산을 가로챘습니다. 저희는 장례식 비용도 없어서 빚을 냈는데 저 여자는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뻔뻔한 거짓말에 이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호팀장이 다급하게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끌어낼까요? 이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 강제로 끌어내면 오히려
저들의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서연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이서연의 눈빛에 강민호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시 보니까 참 좋네요. 그런데 어쩌죠? 여기가 댁들 안방인 줄 아시나 본데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이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강민호가 이를 갈며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서연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경찰? 부를 테면 불러봐. 우린 법대로 할 거니까. 봉투가 이서연의 가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흩어진 서류들 사이로 소장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민호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이서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야. 청구 금액 50억. 네가 가진 거 다 토해내게 만들어줄게. 횡령죄로 감옥 갈 준비나 해. 박 여사가 옆에서 거들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내년이 훔쳐간 털모자가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다. 이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소장을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청구 원일란에 적힌 온갖 거짓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티장은 이미 난장판이 되었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은 소장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래, 해보자고.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진짜 도둑인지. 이서연은 도망치지 않고 두 모자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1년 6개월간의 평화가 깨지고 피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기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날아든 지 일주일, 이서연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대형 TV 화면에서는 자극적인 뉴스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단독, 성공 신화 쓴 귀농 CEO, 알고 보니 시아버지 유산 횡령, 치매 노인 속여 땅 가로챈 비정한 며느리, 진실 공방 가열. 이서연이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꺼버렸지만 책상 위 전화기는 불이 난 듯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울상이 된 얼굴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방금 H백화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 주 팝업 스토어 행사 취소하겠답니다. 고객 항의가 너무 빗발쳐서 어쩔 수 없대요. 홈쇼핑 쪽은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보류 통보 왔고요. 이미 나간 물건들도 반품하겠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창고에 반품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이서연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거짓말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일단 직원들 동요하지 않게 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비서가 나가자마자 이서연은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탁탁 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땅 문서도 있고 아버님이 주신 쪽지도 있잖아요. 제가 훔친 게 아니란 건 아시잖아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이혼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법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그 땅이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공동재산이라니요. 그건 아버님이 저한테만 주신 거예요. 특유재산이라고요.
그걸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쪽지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벌써 치매 진단서까지 제출했어요. 심신미약 상태인 노인을 협박해서 받아낸 거라면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는 건 물론이고 횡령죄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이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덮여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이서연은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맞나요? 원하는 게 뭔지 드러나 보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이서연이 룸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여사와 강민호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회 접시를 앞에 두고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입가에 묻은 초장을 닦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님 오셨네? 앉아라. 너 요즘 밥맛도 없을 텐데 이거라도 좀 먹어볼래? 아참,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 많이 먹어둬라. 이서연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 목적이잖아요. 강민호가 젓가락으로 회 한 점을 집어 입에 털어넣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서연아, 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우린 돈 몇 푼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내 회사, 그리고 그 땅, 전부 다 내놓으라는 거야. 뭐라고요? 당신들 미쳤어요? 미친 건 너지. 치매 걸린 노인네 등쳐먹고 혼자 잘 살 줄 알았냐? 회사 지분 50%, 그리고 현금 50억. 딱 맞춰서 가져와. 그럼 소송 취하해 줄게. 아, 물론 대국민 사과 방송도 해야지. 제가 시어머니 돈 훔쳤습니다 하고. 박 여사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싫으면 말고. 우린 급할 거 없어. 내 회사 망해가는 거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거든. 여론은 이미 우리 편이야. 사람들은 진실 따위 관심 없어. 자극적인 욕바지가 필요할 뿐이지. 이서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추악한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섰습니다. 꿈 깨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당신들한테는 10원 한 장 못 줘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러던가 감옥 가서 콩밥 먹을 준비나 해. 뒤에서 들려오는 모자의 조롱을 뒤로하고 이서연은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차에 탄 이서연은 핸들을 잡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의 차가 빗길을 뚫고 강원도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도착한 곳은 할매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비틀거리며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매가 약초를 다듬다가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비 맞은 생쥐꼴을 하고 여긴 왜 왔어? 이서연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할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저보고 도둑년이래요. 아버님이 주신 건데. 진짜 훔친 거 아닌데. 할매가 다듬던 약초를 집어 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서연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짝 소리가 나게 후려쳤습니다. 정신 안 차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그깟 헛소리 몇 마디에 나가 떨어질 거면 당장 나가 죽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증거가 없대요. 아버님이 주셨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대요. 할매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장롱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장롱 문을 열고 바닥깔개를 들춰내자 먼지 쌓인 낡은 나무 괴짝이 나왔습니다. 할매가 괴짝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이서연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자, 이거. 이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구형 은색 폴더폰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시아비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곤란해지면 그때 전해주라고 하더구나. 멍청한 영감탱이, 제 마누라랑 아들놈이 땀만 먹을 걸 미리 알았나 보다. 이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고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캄캄했습니다. 안 켜져요. 배터리가 없나 봐요. 당연하지. 몇 년을 처박아뒀는데 켜지겠냐? 충전기 찾아봐. 저기 서랍 속에 잡동사니 다 쑤셔 박아놨다. 이서연은 서랍을 통째로 뒤엎었습니다. 각종 전선과 케이블이 뱀처럼 엉겨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케이블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요즘 쓰는 C타입도 5핀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24핀 충전기가 필요했습니다. 제발, 제발 있어라. 이서연의 손끝에 뭉툭하고 널짝한 단자가 걸렸습니다. 먼지가 잔뜩 낀 검은색 24핀 충전기였습니다. 이서연은 환호성을 지를 틈도 없이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폰을 연결했습니다. 빨간색 충전불이 들어와야 하는데 폰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접촉 불량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서연이 울면서 충전기 단자를 이리저리 비틀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할매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1분, 2분. 연것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서연이 단자를 꾹 누르고 숨을 멈춘 그 순간 띠링 마이너스. 작은 기계음과 함께 폴더폰 외부 액정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서연과 할매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됐어. 잠시 후 어느 정도 충전이 되자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습니다. 촌스러운 통신사 로고가 뜨고 화면이 밝혀졌습니다. 이서연은 곧장 메뉴 버튼을 눌러 음성 녹음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녹음 파일 중 맨 마지막 날짜, 파일명은 변호사님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흐르더니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 말 잘 들리오? 나 김 회장이요. 지금 제정신일 때 남겨두는 거니까 잘 들으시오. 김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아내랑 아들놈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내가 죽으면 분명히 며느리를 빈손으로 내쫓을 위인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며느리 서연이한테 주려고 하오. 이건 내 개인 재산이니까 절대로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한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오. 이건 내 며느리 서연이에게 주는 유일한 위자료이자 내 마지막 사죄요. 이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벌어질 진흙탕 싸움을 예견하고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혹시 몰라서 내가 땅 문서는 털모자 속에 숨겨둘 거요. 박 여사 눈을 피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서연아, 듣고 있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부디 행복해라. 뚝. 녹음이 끊겼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이서연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할매가 눈가를 훔치며 이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들었지? 내 시아비가 이렇게까지 널 챙겼다. 이제 어쩔 거냐? 계속 울고만 있을 거냐?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폴더폰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이제 다 죽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서연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이 작은 기계가 세상을 뒤집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테니까요. 이서연이 할매를 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서울 구경 가셔야겠어요. 법원에 좀 같이 가주세요.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박 여사가 고용한 시위대는 효부 코스프레 사기꾼 이서연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어대고 있었죠.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박 여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연신 눈물을 찍어내며 피해자 연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며느리가 시애비 돈을 들고 튈 줄 누가 알았겠어. 옆에 앉은 강민호가 박 여사의 어깨를 감싸며 기자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늘 판사님이 정의를 구현해 주실 겁니다. 아버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강민호는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맞은편 피고석에 앉은 이서연을 힐끔거렸습니다. 이서연은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고 강민호 측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이서연은 망인 김철수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토지를 불법 증여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원고 강민호와 박명자의 결혼 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명백합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이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이서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서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새로운 증인과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강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또 그 꼬깃꼬깃한 쪽지 쪼가리 들이밀려고? 치매 노인네가 쓴 낙서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쾅! 법정의 육중한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누군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재판은 사기야. 내가 증인이다. 장내가 술렁이며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욕쟁이 할매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늙은이는 또 뭐야? 재판장님, 저 미친 할망구 좀 내보내세요. 어디 신성한 법정에서 행패야? 할매가 휠체어 바퀴를 굴려 증언대 앞으로 다가오더니 박 여사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미친 할망구. 야 이년아. 네가 시애비 밥 굶기고 방에 가둬놓을 때 몰래 밥해 나르던 게 바로 나다. 내년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해.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매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 양반, 내 말 좀 들어보소. 죽은 김영감이 나한테 입이 닳도록 말했어. 마누라랑 아들놈이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한다고 유일하게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는 건 며느리 서연이 뿐이라고 말이요. 강민호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당신 누구한테 돈 받고 와서 헛소리 하는 거야? 치매 노인 친구라더니 당신도 노망 났어?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경고했습니다. 원고, 조용히 하세요. 증인, 계속 말씀하세요. 할매는 품에서 이서연과 함께 찾았던 구형 폴더폰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김영감이 죽기 전에 나한테 이걸 맡겼어. 며느리가 곤란해지면 꼭 전해달라고. 여기 그 양반 목소리가 다 들어있소. 이서연의 변호사가 재빨리 폴더폰을 받아 법정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내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김노인의 힘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 양반. 나 김철수요. 지금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하오.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조작된 거야. 하지만 김노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아내 박명자와 아들 강민호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내가 죽으면 분명 서연이를 빈손으로 내쫓을 거요. 그래서 이 땅을 며느리 서연이에게 주려고 하오. 이건 내 아내와 상관없이 내 부모님께 물려받은 내 고유 재산이요. 절대로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오. 서연아, 미안하다. 부디 행복해라. 녹음이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려댔습니다. 강민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이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박 여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들리세요? 아버님의 피눈물 나는 목소리가? 이게 진실이에요. 이서연의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판장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 분석 결과 녹음 파일의 목소리는 망인 김철수 씨 본인이 확실하며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1년 전 피고가 발견했던 자필 유원장의 필적 감정 결과와 작성 시기 또한 녹음 날짜와 일치합니다. 이는 망인이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특유재산으로 증여했음을 증명합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야. 저럴 리가 없어. 저 영감탱이가 죽어서까지 나를 물먹여? 내가 저 수발 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판사가 안경을 벗고 차가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토지는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피고 이서연에게 적법하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산분할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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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원고 박명자와 강민호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을 무고죄 및 소송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뭐라고요? 수사? 감옥에 가라고요? 강민호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두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천벌을 받았다. 라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는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이서연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네가 사람이냐?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 천벌을 받을련.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벌은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죄 없는 사람 도둑으로 몬 죄. 가서 죗값 똑똑히 치르세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강민호는 서로를 탓하며 추악한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죠.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된다며. 재산 다 뺏어올 수 있다며. 이게 뭐야? 박 여사가 핸드백으로 강민호의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강민호도 지지 않고 박 여사를 밀쳤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아버지 치매라고 우기면 된다고. 엄마 욕심 때문에 나까지 전과자 되게 생겼잖아. 이게 어디서 애미를 쳐? 아이고, 내 팔자야. 기자들은 이 콩가루 집안의 싸움을 카메라에 담느라 플래시를 펑펑 터뜨렸습니다. 그 난장판을 뒤로하고 이서연은 할매의 휠체어를 밀며 유유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먹구름이 걷히고 비로소 진짜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서연이 할매의 어깨를 감싸며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배고프시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설렁탕 어때요? 할매가 콧방귀를 뀌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쳤습니다. 흥, 설렁탕은 무슨. 이 좋은 날에 고기나 썰러 가자. 너 돈 많잖아. 하하, 그럼요. 제가 누군데요? 대한민국 최고 부자 농사꾼이잖아요. 한우 등심으로 쏠게요. 두 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법원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뒤에서는 박 여사와 강민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서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 며느리 소송 사기 사건의 결말이 뉴스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호송버스에서 내리는 박 여사와 강민호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박 여사의 꼴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항상 우아하게 세팅되어 있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명품 옷 대신 수의를 입은 채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몰려든 취재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억울해. 이거 안 나? 교도관들이 박 여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뒤따라 내리는 강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치소 정문 앞에는 그들에게 돈을 떼인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계란을 투척했습니다. 내 돈 내놔. 사기꾼 모자야. 갯돈 내놓고 들어가. 퍼. 날계란이 박 여사의 얼굴과 강민호의 등짝에 터졌습니다. 노란 달걀물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철창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탐욕의 끝은 차디찬 감옥 바닥이었습니다. 반면 이서연의 회사는 진실을 지킨 기업, 정의로운 CEO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주문 폭주로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해외 바이어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서울의 화려한 대표이사실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든 이서연이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된 부사장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부사장님, 회사를 부탁드려요.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서연이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한테는 회사보다 더 소중한 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이서연의 차가 미끄러지듯 서울을 빠져나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창을 열자 매캐한 도시의 공기 대신 알싸하고 향긋한 흙내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서연은 곧장 시아버지 김노인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겨운에 쌓였던 눈이 녹고 무덤가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챙겨온 최고급 정종을 비석 앞에 따르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석 위에는 비닐 커버에 씌워진 낡은 회색 털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털모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자신의 볼에 가만히 대어 보았습니다. 까슬까슬한 털실의 감촉에서 시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털모자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감사가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덕분에 다 지켜냈어요. 아버님이 주신 땅도 제 인생도요. 이제 저 사람들 때문에 아버님 마음 아프실 일 없을 거예요. 거기서는 제발 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쉬세요. 아셨죠? 바람이 불어와 털모자의 털실을 간지럽혔습니다. 마치 김노인이 그래 고생했다. 내 며느리 장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은 한참 동안 산소 앞에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조잘조잘 털어놓았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온 이서연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 멀리 보랏빛 꽃이 만발한 더덕밭 한가운데서 쭈그리고 앉아 김을 메고 있는 익숙한 등이 보였습니다. 욕쟁이 할매였습니다. 이서연이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살금살금 다가가 할매의 등 뒤에서 와락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어떤 놈이야. 할매가 놀라서 호미를 떨어뜨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이서연의 얼굴을 보자 할매의 쭈글쭈글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징그러운 년이 기척도 없이 등판에 달라붙고 지랄이야. 서울 가서 비단 옷 입고 살지 못하러 흙구덩이에 또 기어왔어? 아잉,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죠. 서울 밥은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할머니가 해준 찐 감자가 눈에 아른거려서 죽는 줄 알았네. 흥,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비켜, 무거워 죽겠네. 할매는 투덜거리면서도 이서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이서연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할매가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와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마주 앉아 감자 껍질을 까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도둑놈들은 다 잡아넣은 거냐? 네. 이제 다신 못 나와요. 아주 콩밥을 실컷 먹여줬어요.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 할매가 식혜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서연이 감자를 한 입 베어 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저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계획? 돈도 벌 만큼 벌었으면서 무슨 또 일을 벌이려고? 저처럼 갈 곳 없고 상처받은 청년들 있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여기로 불러서 농사도 가르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이름하여 청년 귀농 사관학교. 어때요? 할매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 참 기특하네. 내 시아비가 남긴 땅이
사람 살리는 땅이 되는구나. 좋아. 내가 호랑이 교관 노릇은 톡톡히 해주마. 정신머리 썩은 놈들은 내 빗자루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하. 할머니 빗자루면 천하무적이죠.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배낭을 맨 청년 서너 명이 지도를 보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첫 번째 입학생들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에요. 어서 오세요. 청년들이 이서연을 발견하고 환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1년 6개월 전 털모자 하나를 들고 이 산골을 찾아왔던 이서연의 모습처럼 말이죠. 해질녘 노을이 도깨비골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황금빛 햇살을 받은 자색 더덕밭이 바람에 일렁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서연은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밭두렁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그토록 춥고 혹독했던 시련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할매가 있고 희망을 품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흙 속에서 연그러가는 생명들이 있으니까요. 이서연이 땀을 닦으며 할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은 뭐 심을까요?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껄껄 웃었습니다. 심고 싶은 거 다 심어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세상 이치 아니냐. 네가 심는 건 뭐든 황금이 될 거다. 네, 내일은 희망을 아주 빽빽하게 심어야겠어요. 이서연의 얼굴에 더없이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일구고 사람을 키우는 온전한 이서연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 중턱에 있는 김 노인의 산소 앞 비석 위에 놓인 낡은 털모자가 산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서연과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정한 봄이 그 산골 마을에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아버님의 투박하지만 깊은 사랑이 담긴 낡은 털모자, 그 속에 숨겨진 반전과 진심이 정말 가슴 뭉클하고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가장 추운 겨울날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 찬란한 봄을 일궈낸 서연 씨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진심은 통하고 탐욕은 파멸을 부른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도 기어이 싹을 틔우는 더덕처럼 여러분의 시련 끝에는 반드시 따뜻하고 향기로운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